우리 계속해서 6강 진행할까요? 페이지는 16페이지네요. 16페이지 5점의 소득처분의 특례입니다. 우리 여기까지 뭐 배운지 잘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법인세 초반에 3단 구간이 있다고 그랬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세무조정이란 무엇인가? 세무조정은 소위 간접법으로 당기순이익부터 시작해서 우리 각소를 구하는 이 차이 조정하는 거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단 구구단은 결산조정이라고 해서 추가 송금산입을 할 수 없는 애들을 배웠고, 3단 구구단은 소위 소득처분이라고 해서 소득처분은 뭐를 찾는 거라고 그랬어요? 제가 귀속자 찾는 거라고 몇 번 말씀드렸죠. 여기까지는 좀 그래도 분위기가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부터 5점의 소득처분의 특례를 배우는데, 제가 몇 번 누차 강조하지만 우리 세법을 좀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앞에까지의 원칙 배우고 뒤에 좀 특례를 배우는 게 있는데, 그게 약간 좀 사람을 좀 헛갈리게 하는 경우가 있죠. 지금부터 5점의 소득처분의 특례를 배우는데, 양가로 1번 무조건 기타사 유출, 양가로 2번 추계 즉 추정하에 결정하는 경우의 소득처분,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에 기타의 특례까지 해서 총 이제 3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참고로 양가로 1번 무조건 기타사 유출은 뭐 1차 수험 목적으로도 반드시 알아야 하는 거고, 이제 양가로 2번 추정도 뭐 반드시 알아야 하는 거라면 옆에 이제 양가로 3번 기타의 특례는 뭐 이래독 할 때는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으면 차라리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넘어가시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양가로 1번에 무조건 기타 사유출인데, 얘네들은 어차피 우리가 강의가 계속될수록 뒤에서 하나씩 배우니까 지금 당장은 굳이 공부할 필요가 없는데요. 반가로 1번은 세무상 각종 한도 초과액 등, 반가로 2번은 국가 등의 귀속, 반가로 3번 실무 관행의 인정, 반가로 4번 이중과세의 조정, 이렇게 크게 4가지로 그룹핑을 할 수 있고요. 그 중에 반가로 1번에 동그라미 1, 2, 3, 4번, 그 다음에 반가로 2번에 동그라미 5번 정도까지는 뭐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다행인 것은 지금 하실 필요 없이 뒤에 진도 거듭될수록 이게 다 나오니까 조금만 참으시면 돼요. 동그라미 1번에 기부금 한도 초과액 및 비지정 기부금의 송금불산입, 동그라미 2번은 접대비 한도 초과액 및 건당 만원 초과분 접대비 중에서 법정 증명 미수 지분, 뭐 무슨 말인지 아직은 모르겠죠. 이게 이래독이면 아직 안 배웠으니까 모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동그라미 3번은 업무무관 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송금불산입, 4번 같은 경우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입금산입액인데요. 이건 어차피 또 3절에서 배우고 하니까 1, 2, 3, 4번은 되게 중요하긴 하지만 뭐 언젠가 배울 테니까 그때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반가로 이번에 국가 등에 귀속되는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와 지급받는 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이자 등의 원천징수 세액 상당액도 어차피 이거 다 4절에서 배우니까 또 그때 배우는 걸로 하고요. 반가로 3번의 실무 관행의 인정, 동그라미 6번 귀속자가 불분명하여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경우 및 추계조사 결정된 과세표준과 당기순이익가의 차액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경우, 이걸 소위 소득세 대납액이라고 하는데 이건 바로 밑에서 배우니까 뭐 조금만 참으시면 될 것 같고요. 반가로 4번의 이중과세 조정은 한참 우리 법인세 후반부에 배우니까 뭐 7번, 8번은 아예 뭐 지금은 읽지도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복습하면서 한번 간단히 읽어보시면 되는데 아마 무슨 말인지 아직 뒷부분을 안 배웠으니까 모르실 겁니다. 양가로 2번 추계 결정 시 소득처분인데요. 이 추계가 세법에서 가끔씩 등장하는 단어거든요. 말 그대로 추정하여 계산하다의 약자인데 앞으로 추계가 나올 때마다 상당히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세금을 신고하고 뭔가 우리 장부를 작성해서 세금을 신고할 때는 장부 작성해서 장부에 따라서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데, 추계는 장부가 없을 때 추정해서 한마디로 국가가 찍어 장부가 없으니까 이 회사에 세금이 얼마인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국가가 어떤 논리에 의해서 찍어서 세금을 부과하는 걸 추계라고 하는데, 앞으로 계속 우리 종강할 때까지 추계는 좀 부정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 추계 결정된 과세표준과 당기순이익의 차액이 있으며 그거는 대표자 상여로서 장부를 작성하지 못한 거에 대한 대표자에 대한 책임을 묻는 거죠. 대표자 상여. 우리 지금까지 대표자 상여라는 단어는 들어본 적 없죠? 이게 사회유출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배당이 있고 그 다음에 상여가 있고 기타 사회유출이 있고 마지막에 기타 소득이 있지 않습니까? 이때 상여의 일종인데요. 상여 중에서 꼭 대표를 찍어가지고 상여 처분하는 것을 대표자 상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식 용어라기보다는 상여의 그 하나의 대표자한테 찍어서 하는 걸 대표자 상여라고 하니까 공식 용어라고 하긴 좀 그런데요. 상여 중의 일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추계 결정하는 경우죠. 그러니까 이건 잘 들어보세요. 회사가 뭔가 좀 꿍꿍이가 있거나 냄새가 나서 장부를 찢어버려서 장부가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추계라는 걸 국가에 의해서 추정하여 계산당하는
추계에 의해서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회사가 지난 여름에 홍수가 난 거예요. 홍수가. 그래서 사장님이 나한테 명령했죠. 김 과장 장부만은 사수해라 막 그런 거예요. 너 어떻게 해요? 계속 홍수가 나가지고 막 물이 막 이렇게 계속 차는 거예요. 산 꼭대기까지. 그래서 나는 끝까지 여기 있는 나무에 끝까지 매달려가지고 내가 이렇게 장부를 한 손에 잡으면서 이렇게 장부를 막 잡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게 막 물 차가지고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장부가 날아가 버린 거죠. 이런 식으로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의해서 장부가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어떤 사유가 있다면 그런 경우는 대표자한테 책임을 물리진 않고 기타 사유 유출로 끊어줍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기타 사유 유출은 끊어준다 상대방에게 세금을 물리지 않을 때 기타 사유 유출로 처분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래 이제 기타 사유 유출로 어쩔 수 없는 천재지변의 경우는 끊어줍니다. 앞으로 종강할 때까지 계속 이렇게 추계가 가끔씩 등장하는데 추계는 일반적으로 좀 페널티 별로 긍정적이지 않은 부정적인 의미고 일반적으로 대표자 상여로 대표자한테 장부를 작성하지 못한 거에 대한 책임을 물리는데 언제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인 경우는 또 기타 사유 유출로서 약간 상황을 약간 봐주는 거죠. 그 밑에 줄을 좀 읽어볼까요?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 신고서 및 그 첨부 서류에 의하거나 빛이 기장된 장부, 기타 증명서류에 의해서 실지조사, 그러니까 장부에 의해서 국가가 나한테 세금을 매기게 되는데요. 실지조사에 의해 하는데 그러나 사업자가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명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등에는 실제조사 결정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찍어서 한마디로 금액을 찍어서 추정해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 결정하는데 교재에는 종종 등장하나 실무에서는 아주 드뭅니다. 이런 경우는 아주 드물고요. 일반적으로 추정해서 찍어서 세금을 국가가 부과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장부에 의해서 세금 얼마다라고 신고하는 게 일반적이니까 그냥 책에서만 존재하나 보다 실무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나 보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인데요. 양가로 3번은 기타의 특례가 되겠습니다. 이제부터 기타의 특례는 1회독 하실 때는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이해 안 되신다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제가 최대한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정리는 해드리겠지만 이해 안 된다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소득의 귀속에 분명하지 않은 경우 원칙은 대표자 상여를 하고 있어요. 제가 원칙부터 천천히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특례 1, 특례 2라는 게 있으니까 천천히 설명을 드리죠. 자, 우리 특례 1은 이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대납하는 경우인데요. 이걸 소위 소득세 대납액이라고 합니다. 가끔씩 등장하는데 이거를 법인이 대납한다고 해서 이거를 소득세 대납액이라고 불러요. 소득세 대납액. 대납을 하면 요거에 대해서는 기타 사유 유출로 끊어주고요. 그 다음에 특례 2는 좀 이따 나오는데 법인이 수정신고 기한 내에 매출 누락이나 가공경비, 참고로 가공경비는 왜 우리 가공한단 말이 뭔지 알죠? 어떤 절차를 진행한다. 영어로는 프로세스, 어떤 과정을 지난다. 그 가공이 아니라 우리 보통 세법에서 가공이라고 하면 가짜를 얘기하는 겁니다. 가공경비는 있지도 않은데 막 경비를 만드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우리 세법 시간에는 비용이 많이 잡힐수록 세금을 조금 내다 보니까 있지도 않은 가짜 경비를 막 만드는 거를 소위 가공경비라고 합니다. 매출을 누락하거나 경비를 막 많이 만들어 버리면 그만큼 단기 순이익은 낮아지지만 뭐를 조금 내겠어요? 세금을 조금 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매출 누락이나 가공경비 등 부당히 사회 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입금에 산입하는 경우는 유보처분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1회독 때 이해 못할 수도 있는데 제가 그냥 간단하게 이 기타 사유 유출하고 유보가 왜 특례 1이고 특례 2인지 잠시 소개를 드릴게요. 그 밑에 주는 정말 이해독입니다. 다만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한마디로 국가가 나한테 내가 거짓말하고 장난으로 세금 신고한 걸 알고 나한테 치고 들어오는 거 이걸 경정이라고 하는데요.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유 유출된 금액을 입금 산입하는 경우는 다시 유보가 아니라 대표자 상여를 한다는데요. 이건 진짜 지금 보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 밑에 있는 사례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밑에 있는 사례는 특례 일단은 1번, 특례 1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례 1번. 처음 공부하실 때는 뭔 소린가 싶어요, 이게요. 잘 보세요. 특례 1번 보시면 사례의 현금 매출액 1,000원에 대하여 회사 임직원 중 누가 수령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매출 누락이 발생했는데 이 사건에 대하여 대표자가 책임을 지고 상여 처분 받은 후 대표이사가 부담해야 할 개인적인 소득세 418원을 왜 418원인지는 소득세 최고세율이 38%고 원래 세금 낼 때 10%
주민세인 지방소득세를 더 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41.8%를 실무상의 관행대로 회사가 대납했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처음 공부할 때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냥 너무 몰라도 너무 많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예를 들어 볼게요. 회사가 세무조사를 받아요. 세무조사. 자, 이것도 참 답답한데요. 처음에 공부할 때는 세무조사가 뭔지도 세무조정이 뭔지도 모르는데 제가 대부분 회사가 몇 월 말 결산법인? 12월 말 결산법인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12월 말 결산법인인데 즉 2015년 12월 말 결산법인이 내년 몇 월까지 우리 개강하는 날 배웠는데 내년 몇 월까지 플러스 3개월 후인 2016년 3월 31일까지 삼성전자 세무팀이 하는 것을 세무조정이라고 했어요. 세무조사라고 했어요. 그건 세무조정이고요. 세무조정. 우리 법인세 이번 달 내내 배우는 법인세 세무조정이라고 하고 이건 우리가 하는 거고 제가 우리 강의의 주인공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삼성전자 세무팀장 아니면 삼성전자 세무팀장님이 1차적으로 세무조정한 것을 우리가 회계법인에서 근무하는 회계사 또는 세무사로서 가서 한번 리뷰하는 지금 입장이라고 했죠. 무슨 말씀인지 알죠? 이건 우리가 하는 거고 즉 우리라 하면 삼성전자 세무팀 아니면 우리 회계사나 세무사가 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세무조사라고 해서 대기업은 일반적으로 4년에 한 번씩 걸리거든요. 사람이 매년 세무조정을 했어도 고의로 몇 개를 빼먹거나 아니면 실수로 빼먹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를 한 3, 4년에 한 번씩 국세청 직원들 소위 머리에 뿔 달린 국세청 직원들이 와서 잘했는지 못했는지 한 번씩 쭉 훑어보는 걸 세무조사라고 하죠. 뭐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죠.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리는 세무조사라는 등 지금도 세무조사를 한번 당하시면 큰 기업들은 수백억, 수천억 또는 막 수조까지 추징세액이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세무조사는 누구든 피해가고 싶은 것 중에 하나고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고의로 틀릴 수도 있다 보니까 세무조사를 받은 다음에는 어김없는 거액의 추징세액이 나오는 게 일반적입니다. 세무조사 이번에 착수를 한 거예요. 세무조정하고 세무조사하고 완전 다른 겁니다. 세무조정은 우리가 매년 3월까지 하는 거, 세무조사는 몇 년에 한 번씩 국세청 직원들이 와가지고 우리 회사를 샅샅이 뒤지는 거. 보통 세무조사는요, 큰 회사들은 몇 개월, 막 3개월, 4개월 이상, 몇 개월 이상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요. 세무조사를 받으면 그 세무팀장이나 세무직원들이 소위 몇 개월 동안 녹초가 돼버립니다. 세무공무원들이 별의별 걸 자료를 다 가져오라고 해서 쥐잡듯이 증빙들을 보기 때문에 거액의 추징세액이 나오기도 하고 그 몇 달 동안 너무들 힘들어 하시죠. 세무팀 직원들이. 자, 세무조사를 착수했는데 우리 회사가 보다시피 현금 매출액 1,000원이 누락된 거예요. 과거 현금 매출액 1,000원이 누락이 돼버렸어요. 어떤 놈이 가져갔는데 더 문제는 뭐냐면 회사에서 이걸 내부적으로 모르고 있었던 거죠. 어떤 놈이 가져갔는데 모르고 있었어요. 이거를 국세 공무원들이 와가지고 세무조사를 몇 년 만에 나왔는데 이 회사 왜 이래요? 이거 매출액 1,000원이 누락됐네요 라고 우리한테 이제 들이대는 거죠. 그럼 꼼짝없이 우리는 당하는 거예요. 임직원 중 누가 수령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즉 매출 누락이 발생했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대표자가 책임을 지고 상여처분을 받습니다. 그리고 대표이사가 부담해야 할 개인적인 소득세 418원을 실무상 관행대로 회사가 대납했다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천천히 보세요. 어려운 거 아니니까. 자, 지금 매출 누락이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누가 책임을 집니까? 대표자가 책임을 져야 돼요. 대표자 항해라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기업회계에서는 회계처리를 누락했으니까 아무도 안 했을 거 아닙니까? 회계처리 누락했는데 세법에서 야, 니네 왜 회계처리 누락했어? 우리 세무조정 결과, 세무조사 결과 이거 발견됐어라면서 입금산입에 매출하라고 합니다. 입금산입에 니네 왜 매출 누락했니? 매출 누락을 한 다음에 1,000원에 원래 소득처분은 뭐냐면 영업본부장이 가지고 튀었든 영업사원이 가지고 튀었든 그놈을 지금 끝까지 찾아가서 잡아야 하는데 걔가 지금 퇴사했을 뿐만 아니라 누가 가져갔는지도 이 1,000원의 행방을 알 수가 없으니까 별 수 없이 누가 독박을 쓴다? 대표자 상여라고 상여처분의 일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여처분의 일종입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웬만한 대기업의 대표님들은 소득세, 다음 달에 배우는 소득세 최고세율을 맞습니다. 소득세 최고세율은 38%까지 나오는데 법인세나 소득세 낼 때 10%를 더 내게 돼 있어요. 이걸 구주민세라고 해서 지금은 지방소득세라고 하니까 무려 이분은 418원만큼 본인의 개인 소득세가 더 나오게 돼 있어요. 다음 달에 배우는.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 어떤 대표님도
이 대표자 상여에 대해서 본인이 소득세를 더 내는 회사는 없다고 보면 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대표님이 1,000원 가져갔어요, 안 가져갔어요?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 당시 영업사원 어떤 놈이 가지고 소위 먹튀한 걸로 추정이 되는데 걔를 못 찾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행정상 대표자 상여라고 처분을 받는데, 이것 때문에 이 대표님이, 안 그래도 대표님들은 소득이 많으니까 최고세율 최대 418원까지 나오는데 이걸 누가 내겠습니까? 아무도 안 냅니다. 자, 실무관행상 이걸 누가 낸다고요? 헤더에 있는 것처럼 상해처분에 대한 법인 차원에서 법인이, 즉 이 회사가 삼성전자가 법인의 소득세 대납이 있습니다. 법인의 누구 소득세를 대납한다는 거예요? 대표자 소득세를 대납해줘요. 대부분 이럽니다. 자, 그리고 회계 처리 어떻게 합니까? 현금이 418원 나갔는데요. 이건 가정치죠. 가정치 418원. 최고세율 가정한 거. 여기다가 뭐 처리하게요? 세금과 공가 처리했어요. 세금과 공가 처리했다고 쳐요. 세금과 공가를 처리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 대표님이 내야 할 세금을 우리 회사가 대신 냈다라고 해서 세금과 공가라고 처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안 되죠. 이거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왜 대표님 세금이지 삼성전자 세금입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또 걸려요. 야, 네가 무슨 세금과 공가야? 송금 불산입이지. 야, 이거 니네 삼성전자 세금이야? 아니잖아. 대표님 세금이잖아. 이걸 니네가 왜 내줘라고 해서 이 세금과 공가가 418원에 또 부인을 당합니다. 잘 보세요. 소득처분은 뭐게요? 소득처분. 뭐기는 또 대표자 상해 아닙니까? 왜냐하면 회사 세금이 아니라 대표님 세금인데 회사가 왜 내줬냐? 이거 대표님 세금이잖아 라고 해서 또 대표자 상여로 원칙은 이렇게 소득처분이 됩니다. 자, 이제부터 제가 무슨 말 하려는지 알죠? 이거에 대한 또 418원 하면 약 4416, 160원쯤 나오는데 그 160원을 대표님이 내준다? 아니면 또 회사가 내준다? 또 회사가 내주겠지. 그럼 여기에 제가 또 한 번 해야 돼요? 160몇 억 또 한 번 해주고, 그러면 또 여기다 또 대표자 상여, 또 대표자 상여. 죽을 때까지, 우리 집에 갈 때까지, 이 영에 수렴할 때까지 계속 빙글빙글 돌고 해야 하니까 이게 실무상 말이 안 되니까 첫 번째 매출 누락에 대해서만 1,000을 대표자 상여로 책임을 묻고요. 거기에 대한 세금을 회사가 대신 내줄 때 이것도 송금불산입을 하는 건 맞는데, 이걸 대표자 상여하자면 또 이거에 대한 41.8%인 160원 돈을 또 삼성전자가 내줄 것이고, 그러면 또 160몇 원을 또 송금불산입에 또 대표자 상여할 것이고, 그러면 또 160원에 대한 세금 40몇 %인 또 60몇 원을 또 회사가 내줄 것이고, 그러면 또 대표자 상여를 할 것이고, 죽을 때까지 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두 번째 대표자 상여를 소위 특례원이라고 해서 뭘로 막아주기로 했죠? 이거를 소위 기타 사유출로 끊어주기로 했습니다. 제가 기타 사유출이 돼버리면 추가로 과세하지 않을 때, 끊어줄 때 이거 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특례원입니다.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가서 표를 보세요. 원칙은 대표자 상여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대신 납부해주면 대표자 상여 다음에 또 대표자 상여를 해야 하는데 기타 사유출로 끊어주고 있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자, 요거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세금과 공가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표님 앞에 대여해줬다라고 해서 회사가 대여금을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418만큼 우리가 대표한테 대신 대여해줬고 대표가 그걸로 세금 냈다고 해서 대여금을 잡는 경우도 있는데, 세금과 공가로 비용 처리하든 대여금 처리하든 이 자체는 또 송금불산입에 기타 사유출을 맞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 밑에 보시면 우리 칠판 마크에 써 있습니다. 만약 이 금액도 원칙대로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 한다면 418원 곱하기 41.8%인 한 160원대를 또다시 회사가 부담하고, 이것도 그러면 다시 손불당하고 하니까 무한 반복 형상이 발생할 수 있죠.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기타 사유출을 통해 추가적인 과세를 하지 않고 끊어줌으로써 순환 논리를 단절하고자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밑에 참고는 정상 가격에 대한 과세 조정에 따른 소득처분이라고 해서 이거 나중에 회계사 시험 1차 시험에서는 안 나오고요. 회계사 시험 2차 시험에서는 2006년 7년 이후로 안 나오고 있는데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국조법이라고 불러요.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서 이제 회계사 시험은 1차나 2차를 막론하고 거의 시험에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단 세무사 시험은
아직도 1차에서 객관식으로 두 문제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 거니까 간단하게만 소개를 드리자면 정상 가격에 대한 과세 조정이 있어서 지금 뭔지 전혀 이건 아실 필요 없습니다. 정상 가격이 뭔지 전혀 아실 필요 없고요. 정상 가격에 대한 과세 조정이 있어서 입금에 산입되는 금액이 국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내국법인에게 반환된 것임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동금액은 법인세법에 원래 있는 소득처분에 불구하고 이런 특례를 주는데 국외 특수관계인이 즉 예를 들어서 중국에 있는 삼성전자 중국 현지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주에 해당한다면 이건 배당 처분을 하고요. 거꾸로 국외 특수관계인 즉 삼성전자 중국 현지법인이 내국법인 즉 올해 우리 삼성전자가 출자한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이 동그라미 2번이겠죠. 동그라미 2번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국외에 있는 특수관계인인 중국 해외 현지법인을 출자한 법인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그런 경우에는 유보라고 해서 출자의 증가로 처분하고 마지막에 국외 특수관계인 이외의 경우는 배당 처분하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1회 독에서는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되시면 이런 건 과감히 스킵해도 전혀 문제 없으니까 그냥 한번 읽어보는 수준으로 넘어가도 아무 문제가 없겠습니다. 18페이지 참고해도 세무상 자기자본인데요. 역시나 이것도 2회도 달려있잖아요. 그러니까 1회도 갈 때는 뭐 전혀 무슨 말인지 몰라도 아무 문제 없으니까 머리 너무나 쥐어짜지 마세요. 청산소득 등의 계산에 사용되는 세법상 자기자본, 한마디로 세법상 자본을 말하는 건데 세법상 자기자본은 다음과 같다. 세무상 자기자본은 기업회계, 즉 결산상 자기자본에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플러스 유보, 마이너스 유보 같은 걸 다 플러스 마이너스 시키면 유보잔액을 플러스 마이너스 시키면 세무상 자기자본인데요. 마지막으로 손익 미계상 법인세까지 빼주시면 우리는 세무상 자기자본을 구할 수 있고요. 이거 역시 2회독 또는 3회독 아니면 세무회계 문제 풀 때 가끔씩 문제에 나오는 거니까 지금은 무슨 말인지 뭐 이해 안 되셔도 전혀 문제는 없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2장 마치고요. 우리 문제 좀 풀어볼까요? 기출문제 위주로 제가 항상 문제 풀어드리기로 했으니까 문제 좀 몇 개 풀어보고 이제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일단 문제는 4문제를 준비해왔고요. 문제 4문제 객세에 있는 문제죠. 객세에 있는 문제 중에서 일단은 21페이지 객세 21페이지에 1번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객세 21페이지에 있는 1번 문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뤄드리는 모든 문제는 제가 그 첨부 파일을 올린다고 그랬죠. 첨부 파일 확인하셔서 같이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법인세법상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에 관한 사항이다.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는데요. 1번. 법인의 자기자본 총액은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가표라는 게 이게 있는데요. 우리 모든 세무조정의 유보나 마이너스 유보만 확인할 수 있는 양식을 을표라고 하고요. 그냥 법인의 자기자본 총액을 확인할 수 있는 걸 가표라고 부릅니다. 실무적인 거기 때문에 가표나 을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까지 특히 가표는 어떻게 작성하는지까지는 알 필요는 없고요. 우리 모든 자기자본, 금방 우리 마지막에 잠깐 배웠던 거 있잖아요. 세무상 자기자본이라고 해서 기업회계상 자기자본에 플러스 마이너스 유보해주고 손익미계상 법인세 빼는 그것은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자적 가표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으니까 맞는 말이고요. 지정기부금 한도 초과액은 무조건 기타 사유치라고 제가 아까 잠깐 설명드렸죠. 왜 그런지는 아직 안 배웠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건 잠깐 설명만 드렸으니까 이번도 맞는 설명이고요. 3번 배당 및 상여 그 다음에 기타 소득 배당, 상여, 기타 소득까지 뭐는 아니다, 뭐는 아니다. 기타 사유유출은 추가로 과세하지 않으니까 제가 끊어주라고 계속 그랬고요. 이 세 가지는 소득 처분하는 법인에게는 상대방한테 세금을 띄어다가 내는 원천징수 의무가 있지요. 4번 소득처분은 각소에 대한 법인세 납세 의무가 있는 영리법인이든 비영리법인이든 내국법인이든 외국법인이든 소득처분은 해주셔야 합니다. 제가 분명히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해야 한 세트가 된다고 그랬죠. 송금불산입에 접대비 한도 초과 100에 가로 열고 기타 사유출 이렇게 네 가지를 다 써줘야 한 세트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영리법인이든 비영리법인이든 내국법인이든 외국법인이든 이런 거 하는 게 맞죠. 자, 마지막으로 5번이죠. 신고조정사항은 송금산입 시기를 조정할 수 있으나 결산조정사항은 송금산입 시기를 조정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거꾸로 됐죠. 결산조정사항이 어떻게 해야만 비용이 인정되니까 어떻게 해야만 결산에 올려야만 즉 기업회계가 올해 좀 비용 잡고 싶다라고 올리면 세법에서 인정되는 거지 추가적으로 세무조정을 하는 게 아니니까 결산조정은 기업회계가 송금산입의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거고 신고조정은 그 해에 해당되면 무조건 세무조정을 강제로 해야 하니까 송금산입의 시기를 전혀 조정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됐죠? 2010년 기출문제였고요. 처음에는 문제들이 잘 안 풀립니다. 문제 안 풀리니까 제가 그래서 일부러 계속 문제를 풀어드리는 거잖아요. 문제 계속 연습하시고 공부를 해야 이게 문제가 풀리지, 처음에는 절대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22페이지에 있는 3번 문제. 다음 중 결산주종과 신고주종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물어봤군요. 1번, 결산주종 사항은 결산상, 즉 기업회계가 비용으로 잡아야만 세법상 송금으로 인정되는 항목이니까 결산주종에 대한 가장 전형적인 정의가 나온 거고요. 2번, 결산상 비용으로 회계 처리 않고 송금 산입에 세무주종을 하지 않은 결산주종은 향후 경정청구를 통해서 세무주종할 수가 있나요, 없나요? 송금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죠. 그 이유는 제가 이론 요약으로 열심히 설명드렸는데, 결산주종이라는 게 원래부터 기업회계, 즉 결산이 내가 비용 딱 잡아야 세법이 인정되는 건데, 언제는 작년에 쥐들이 결산을 통해서 비용도 인정 안 받고 이제 와서 올해 나 작년에 비용 인정을 못 받았네요. 경정청구로 그 비용 인정 받고 싶으니까 그만큼 세금 더 돌려주세요 라고 하는 경정청구를 결산주종을 할 수 없다는 거 제가 표에서 충분히 설명드렸고요. 3번, 인건비 과속예상 전형적인 신고주종입니다. 이런 게 발견되면 그해 무조건 추가적으로 송금 산입을 해야죠. 4번, 결산주종 사항은 송금 산입의 시기를 법인이 선택할 수 있는데 신고주종 사항은 송금 산입의 시기를 선택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금방 앞에서 풀었던 문제고요. 5번 보시면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의 대손 충당금은, 이거는 제가 그냥 개정 과목만 잠깐 설명드렸지 왜 그런지까지는 설명 안 드렸는데 한참 후에 10절에 나옵니다. 결산주종 사항이므로 한도 미달액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송금 산입을 할 수 없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2번이 되겠군요. 자, 다음 문제는요. CPA 2008년 기출문제인가요? 객세 30페이지에 있는 8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30페이지에 있는 객세 8번 문제, 2008년 문제인데요. 법인세법상 그 귀속자를 묻지 않고 무조건 반드시 기타 사유출, 아까 설명드렸죠? 이유까지는 제가 설명 안 했잖아요. 뒤에서 한참 뒤에 배우니까 제가 이유까지는 설명하지 않았는데, 무조건 기타 사유출을 처분해야 하는 경우로 해당하지 않는 것을 물어봤습니다. 동그라미 1번, 외국 법인의 국내 사업장이 각 사업률 소득에 대한 법인세 가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서 이 입금에 산입한 금액이 외국 법인의 본점에 기속되는 경우 무조건 기타 사유출. 제가 한번 읽어보라고 했던 8번, 9번 거기 어디 있을 겁니다. 건당 10,000원을 초과한 접대비 중 증빙 미수치 접대비의 송금불산입, 건당 10,000원 초과하는 경우 증빙 미수치는요, 이거 나중에 배우시는데 대표자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2번이 오답이 되겠습니다. 지정기부금 한도 초과액과 비지정기부금의 송금불산입도 언제나 기타 사유출이고요. 동그라미 4번, 잘 보세요. 사유출된 금액이 귀속이 불분명해서 누가 대표자가 어떻게 독박을 쓴다? 대표자가 독박을 쓴다고요. 근데 이거를 그 해당 법인이 소득세를 대납한다고요. 이 418원을 절대 대표님이 안 내고 법인이 소득세를 대납합니다. 그리고 이를 아까 세금과 공과 손비로 계상하면 이것도 기타 사유출로 우리는 끊어주고 잘라주기로 했죠. 그 다음에 5번, 송금불산입한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과 비실명 채권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도 우리 어차피 4절에서 배우겠지만 지급이자 송금불산입에서 다 기타 사유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9번 문제인가요? 9번 문제도 30페이지 있고요. 2009년 기출문제입니다. CTA 기출문제. 자, 우리 처음 나온 계산 문제네요. 우리 법인세 이런 우리 세법은요, 세법계로는 계산 문제도 많이 나오는데 아직까지는 많이 배우지 못했으니까 계산 문제를 본격적으로 풀어보지 못하고 있는데요. 뒤로 갈수록 말로 푸는 문제도 있지만 계산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주 A의 10기에 다음 자료에 의해 상여 또는 배당으로 소득 처분할 금액은 각각 얼마인가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상여와 배당입니다. 사용인 또는 임원이 아닌 주주갑에 대해서 가지급금 인정이자가 나왔습니다. 사용인도 임원도 아닌 그냥 일반 주주니까요. 여기 일단 배당으로 200만원 쓰죠. 사용인이면서 주주이면, 제가 사용인이 앞선다고 그랬어요? 주주가 앞선다고 그랬어요? 그 사용인이 앞서요. 그러니까 직원이면서 주주이면 직원이 앞서는데 얘는 사용인도 임원도 아닌 주주니까 그냥 배당이 앞설 거고요. 그 다음에 발행주식 총수의 20%를 소유하고 있는 대표이사. 자, 주주이면서 대표이사죠? 뭐가 앞서죠? 대표이사가 앞서요.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할 것을 기부금을, 법인이 지출한 기부금 100만원은 상여처분이겠네요. 100만원. 그 다음에 세 번째, 퇴직한 주주임원의 임원의
한도 초과액, 퇴직금 한도 초과액이 200만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소액주주인 사용인, 주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용인이 중요하다니까요. 사용인에 대한 채무 면제액이 있는데 200만원. 왜 이런 게 뭐 입금으로 들어가는지 그런 걸 아직 안 배웠지만 우리는 지금은 소득처분만 공부하면 되니까 소득처분 상대방이 누군지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에 계상되지 아니한 매출 누락액이 500만원이 있는데 매출 대급으로 수령한 금액은 사회 유출되었으나 귀속이 불분명하니까 우리 상여 중에서도 무슨 상여다? 이거는 대표자 상여로 독박을 쓰실 수밖에 없다. 그래서 더하기 500만원을 해주십니다. 그러면 2번이 정답이겠군요. 1000만원하고 200만원 2번이 정답입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해서 2장을 마치고요. 3장 시간이 좀 너무 짧으니까 3장 조금만 더 하고 이제 우리 잠깐 쉬었다가 계속 강의 진행하도록 할게요. 2장까지 좀 할만하세요? 실은 2장까지는 그냥 가장 기본적인 개념, 앞으로 우리가 한 달 동안 배울 법인세가 뭔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개념하고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3단 구구단, 특히나 세무조정이 뭔지 이제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한 토픽이고요. 본격적인 법인세 강의는 이 3장 19페이지 챕터 3 입금과 입금불산일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입금과 입금불산일을 배우는데요. 우리 한참 후에 이 입금과 입금불산일이 상당히 길어요. 한참 후에 페이지 37페이지 챕터 4에 송금과 송금불산입도 배우실 텐데 지금부터 배우실 입금과 입금불산입 그리고 한참 후에 배울 37페이지 송금과 송금불산입이 나름대로 좀 이렇게 대칭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쪽에서는 입금 배우고 나중에서는 송금 배우고 하니까 대칭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챕터 3.1에 입금 일반부터 강의를 진행합니다. 우리 항상 세법 공부할 땐 방향성이 중요해요. 지금 배우는 이 규정이 납세자인 나에게 유리한 규정일지 불리한 규정일지. 자, 지금부터 배우는 입금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자, 대답 좀 해보세요. 동영상 전용 강좌라고 멍 때리고 졸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김혜계사, 자, 오늘 자네가 한번 대답 한번 해보지. 입금이 납세자한테 좋은 건가 안 좋은 건가? 좋아 안 좋아? 여러분도 대답 한번 해보세요. 입금이 납세자한테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안 좋은 거라고요. 세금 내라는 거니까 별로 썩 좋은 건 아닌데 그냥 책의 순서상 입금부터 배웁니다. 자, 1점의 과세소득의 규정 방법을 보시면요. 요거는 참고예요. 참고. 소득세법은 다음 달에 배우니까 참고예요. 근데 왜 굳이 지금부터 소득세법을 가져왔느냐? 법인세법하고 소득세법을 비교하면 조금 쉽기 때문에 가져왔습니다. 법인세법하고 소득세법이 비교하면 좀 쉬워요. 소득학설 보시면 얘는 순자산 증가설이에요. 순자산이 뭔지는 알죠? 자산 빼기 부채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산 빼기 부채인 자본이 증가하면 무조건 세금을 매기겠다는 소리입니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거기에 비해서 다음 달에 배울 소득세법은 소득원천설이거든요. 소득원천설은 소득의 간을 보겠다. 한마디로 네가 어디서 나온 소득인지에 따라서 세금을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다. 여기 대표적인 사례부터 볼게요. 제가 개강하던 날 분명히 앞에 있는 학생 찍어가지고 어이 자네는 소득이 있나 없나 했더니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소득이 있는 건데 왜냐하면 개인은 용돈이라도 있어요. 아니 그러면 어떻게 버스 타고 다니고 학생들이 어떻게 지하철 타고 다니고 어떻게 밥을 먹겠습니까? 용돈이라고 있는데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다음 달에 배우는데 개인소득세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퇴직, 양도라고 해서 열거된 것만 과세가 돼요. 이배사근, 연기, 퇴양, 용이라고 해서 어느 날부터 국세청이 미친 척 우리나라의 모든 용돈을 과세하겠다. 포착도 안 되겠지만 이걸 과세하겠다 그러면 우리는 용돈에 대해서 세금 내야 합니다. 순수히 내야 합니다. 누가 내겠어? 근데 아무튼 현재로서는 열거된 것만 소득의 원천, 얘가 어디서 나온 소득인가라고 해서 간을 본다니까요. 이배사근, 연기, 퇴양 8가지만 과세가 되고요. 나머지는 열거되지 않은 건 과세되지 않습니다. 즉 소득세는 소위 열거주의라고 해서 열거된 것만 과세가 된다고요. 자, 우리는 법인세를 배우는데 제가 왜 이렇게 소득세를 비교해 드리냐면 소득세랑 그냥 반대라고 생각하면 법인세가 이해하기 쉬우니까. 법인세는 순자산만 증가하면 무조건 과세를 하기 때문에 열거된 것만 이배사근, 연기, 퇴양으로 열거된 것만 과세되는 소득세와 달리 그냥 포괄적으로 완전 포괄주의라고도 부르는데 순자산만 증가하면 그냥 예외 없이, 물론 예외가 뒤에 나옵니다만 거의 애누리 없이 얄짤 없이 예외 없이 거의
과세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순자산만 증가한다면 굳이 입금불산입이라고 열거되지 않은 거면 그냥 순자산만 증가하면 무조건 과세를 해버리는데요. 예를 들어서 법인의 경우 매출 거래로 인한 이익이 아님에도 자산 수중이익이 과세가 돼버리는 게 대표적인 순자산 증가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예를 들어 볼까요? 잘 보세요. 회사가 매출했어요. 매출 시 현금이 100이 들어오고 매출이 100이 듭니다. 자, 이거는 눈 감고도 답할 수 있죠. 이거 세금 내요, 안 내요? 우리 강의에 법인세율 20% 가정했죠. 20%, 10%, 20%, 22% 세 단계가 있는데 우리 20% 가정했거든요. 이거 세금 내요, 안 내요? 당연히 내죠. 순자산 증가했잖아요. 현금이란 순자산이 증가했으니까 여기에 20%에 해당하는 약 20원의 세금을 법인세를 내년 몇 월까지 내시라고요? 내년 3월까지 내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매출을 한 게 아니라 여기처럼 자산 수중익, 대주주가 우리 회사가 망해가는 게 좀 불쌍했는지 자신의 사재를 털어가지고 토지 같은 것을 우리 회사에 소위 쾌척이란 말 많이 쓰죠. 우리 왜 신문기사에 보면 예를 들어서 고대 앞에서 30년 동안 하숙을 한 할머니가 내가 돈 번 것은 다 고대 덕분이라는 돈, 그 고대에다가 토지 막 20억짜리 쾌척하고 나한테 좀 해주지. 아무튼 토지 20억 쾌척하고 난리 나잖아요. 그런 거 막 신문기사에 미담이라고 해서 크게 나지 않습니까? 삼성전자가 자신의 대주주가 회사가 좀 무너져가는 것을 안타까워해서 토지를 공짜로 줍니다. 여기 뭐가 나와요? 처분이익이 나오죠. 뭔 소리야, 죄송합니다. 자산 수중익이 나오죠. 자산 수중익이 나온다고요. 자, 쫄지 마시고 대답 한번 해보세요. 이 자산 수중익은 내가 얘처럼 막 적극적으로 장사해서 나온 이익입니까? 우연히 나온 이익입니까? 내 자의 없이 타의, 즉 앞에 있는 하숙집 할머니 아니면 우리 대주주의 타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자산 수중익이 나왔는데요. 장사에서 나온 이익하고 이 수중익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약간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도 20% 과세를 한다니까요. 20%는 가정치라고요. 법인세 가정치. 그래서 약 내년 3월달 우리 법인세 신고할 때 한 20억 정도 세금을 더 내야 하니까 이거 좀 웃기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순자산 증가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순자산만 증가하면 입금불산입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한, 좀 이따 입금불산입을, 좀 이따가 아니라 다음 시간에 배우는데 입금불산입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한 순자산만 증가해버리면 법인의 경우 매출 거래로 인한 이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산 수중이익은 과세가 됩니다. 당연히 매출 거래로 인한 이익도 과세가 되고요. 그건 말할 필요가 없고 그게 아니라 자산 수중이익도 과세가 된다고요. 제가 항상 배우고 나서 이 규정이 나한테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기억해야 기억이 오래 간다고 했죠. 결론적으로 법인세에서 순자산 증가설은 납세자한테 유리합니까? 불리합니까? 뭐죠? 불리한 거죠. 순자산만 증가하면 세금을 내라니 매출도 세금 내야 하고 그 다음에 자산 수중익도 세금 내야 하고 이런 걸 다 세금 내야 하니까 상당히 좀 법인 입장에선 불리한 것 중에 하나가 순자산 증가설이 되겠습니다. 자, 이점을 놔보세요. 이점, 입금의 접이죠.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수익금액, 우리는 기업회계에서는 수익이라고 하는데 세법에서는 이걸 유식한 법적인 표현으로 입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순자산의 증가임에도 불구하고 동그라미 1, 자본의 납입과 동그라미 2, 입금불산의 항목은 제외하니까 이 두 가지는 세금을 안 내지만 나머지는 대부분 세금을 내란 소리입니다. 참고로 넘겨보시면요. 20페이지에 3.2의 주요 입금 항목 나오고요. 한참 넘기시면 23페이지에 3.3의 주요 입금불산의 항목이 나옵니다. 자, 우리 다시 두 개, 뭐 빼고는 세금 내시라고요? 첫 번째, 자본의 납입과 두 번째, 입금불산의 항목이라고 좀 이따 23페이지에서 배우는 그거, 아까 챕터 3.3이었던가요? 챕터 4.3? 그거를 빼고는 웬만하면 일단은 세금 내시라는 거고, 우리 강의에서 법인세율은 20% 가정했으니까 10원 늘면 2원 내시면 되고 100원 늘면 20원 내시면 되고 1000원 늘면 200원 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 밑에 사례 한번 볼까요? 이 사례는 뭐냐면 왜 순자산 증가임에도 불구하고 동그라미 1, 자본의 납입은 왜 세금 내지 않는가를 보여드리는 사례입니다. 이렇게 절대 썰렁하게 시험 문제는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절대 썰렁하게는 시험 문제가 나오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한테 개념 잡아드리려고
동그라미 1, 자본의 납입을 왜 세금 안 내는가? 왜 입금불산입인가? 동그라미 왜 1-23페이지에 입금불산의 항목이 15개가 열거되어 있는가? 이 2번은 나중에 배우시면 되고요. 23페이지에서 나중에 배우시면 되고, 지금은 이 페이지에서 자본의 납입이 왜 과세가 안 되는가를 설명을 드리죠. 자, 사례 보면 9월 19일에 설립한 법인이 12월 31일까지 자본금 발행 외에 아무 거래도 하지 않았다면 법인세 과세 여부는, 이거는 제가 극단적으로 가정한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세법 초보자일수록 세법을 어려워하시니까 이렇게 초보자인 여러분들을 위해서는 좀 말도 안 되는 유치한 가정, 극단적인 가정을 해야 개념 잡기는 쉽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강의할 때 극단적인 가정을 많이 합니다. 좀 양해해 주세요. 여러분 이해만 잘 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자, 9월 19일 날 법인이 설립했어요. 여기 9월 19일자에 법인이 설립이 했는데, 자본금, 우리나라 대부분 회사의 자본금의 액면이라고 하죠. 액면. 한 주는 5,000원인데, 이 회사가 소위 공모가라는 게 있는데, 지금 시가가 약 8,000원에 공모가 돼가지고 주주들이 8,000원을 집어넣어 줍니다. 그러니까 뭐가 발생합니까? 이거 주발초 같은 건 다 아시죠? 주식 발행 초과급이라고 해서 3,000원이 발생하죠. 이게 소위 자본의 납입이죠. 이렇게 자본을 납입받으면 삼성전자가 순자산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유치해 죽겠죠. 당연히 증가하잖아요. 여기 자산 증가하잖아요. 자산 증가하니까 대변에 뭐도 엄격결에 증가하죠. 자본이 증가하니까 결론적으로 순자산 증가잖아요. 자, 요것도 8,000원에 곱하기 20%인 1,600원 세금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원래는 낸다면서. 왜냐면 순자산만 증가하면. 근데 보다시피 세무조정이 없고요. 그 다음에 12월 31일까지 아무런 거래가 없어도 세무조정 없으니까 어딜 봐도 입금으로 봐서 세금 냅니까? 안 냅니까? 안 내죠. 자, 더 쉽게 설명할까요? 이거를 제가 좀 더 극단적으로 12월 30날이라고 설명 한번 해볼게요. 즉, 회사가 12월 30날 설립이 됐어요. 그리고 하루 동안 12월 31일까지 아무런 거래를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설립된 지 회사가 하루밖에 안 됐으니까. 근데 그러면 12월 30날 설립된 법인이 12월 30날이 순자산이 증가했다는 이유만으로 12월 31일 하루 만에 올해 결산을 마감하면서 세금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번요. 그러니까 12월 30날 또는 극단적으로 31일날 오전에 회사가 설립되고 31일날 정오까지, 자정까지 1년, 그게 1년이 아니지만, 뭐, 며칠밖에 안 되지만, 그 일기 동안 아무런 거래가 없었다고 쳐요. 그래도 세금을 내야 하는 거예요. 자본만 들어왔다고. 그건 아니잖아요. 자본만 들어왔다고 세금 내는 건 말이 안 되니까, 결론적으로 회사는 자본의 납입 자체는 그렇게 순자산이 증가하더라도 뭔가 그 이익이다 이런 걸로 플러스 받은 게 아니라고 가정하기 때문에 요거는 이 자체만으로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게 19페이지 마지막 줄에 꼽혀져 써 있는데, 연중 아무런 거래가 없었음에도 출자 즉 납입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과세할 수는 없다고 되어 있죠. 우리 다음 페이지 좀 볼까요? 20페이지에 3.2에 주요 입금 항목이라고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공부할 때 이게 뭔 소린가 하고 헤맸던 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한데요. 자,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우리나라에서는 법인세법이 순자산 증가설이라고 했나요? 소득 원천설이라고 했나요? 순자산 증가설이죠? 순자산 증가설의 뜻이 뭐죠? 순자산만 증가한다면, 즉 자본이 증가한다면, 자본 증가한다는 소리는 자산이 증가하거나 부채가 감소한다는 뜻인 건 알죠? 제 말이 어려우세요? 저거 회계원리 같은 얘기만 하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회계원리만 이해하시면 저의 세법 강의는 다 이해해요. 제가 워낙 강의를 쉽게 하니까 잘 들어보시라고요. 다시, 순자산 증가설은 순자산이 증가하면, 즉 자본이 증가한다는 소리는 자산이 증가하거나 부채가 감소하면 과세하겠다는 게 순자산 증가설인데, 순자산 증가설은 소득세인 소득 원천성과 달리 뭐 쉽게 얘기해서 인정사정을 봐주지 않는 거예요. 매출로 이익 나도 세금 내고 자산 수증액으로 이익 나도 세금 내기는 매 한 가지라고요. 자, 우리나라에서 순자산이 증가할 수 있는, 한마디로 이익이 나올 수 있는 거래가 몇 개쯤 될 것 같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수백 가지, 아니면 약간 오버하자면 수천 가지까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우리나라에서 아주 다양한 실무와 현실을 반영하면 소위 입금으로 잡혀야 하는, 즉 세금을 내야 하는 플러스 수익 거래는 대략 수백 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근데 지금 이 표에는 보다시피 14개밖에 없어요. 오케이? 예전에 회계사 공부할 때 이게 뭔 소리지? 우리나라에서는 이 14가지만 입금으로 세금을 내나 보다라고 완전 엄한 생각을 했는데요. 그게 절대 아니고, 이 책에 있는 14가지는
다 세법전, 어디 갔어? 법전. 여기, 나 올해 이제 새 책 받았는데, 2015년. 저는 이제 저자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이런 세법전이 나옵니다. 공짜로, 이거 한 9만원 되는데, 한 10만원 돼요. 공짜로 주거든요, 저한테. 10만원이네. 올해 10만원 올랐네요. 이걸 올해 걸 받았는데, 세법전에 보면, 우리 입금의 예시라고 해서 이 동그라미 1번부터 동그라미 14번까지가 쭉 나와 있습니다. 자, 이 표는요, 1번부터 14번까지의 14개 표는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어떤 세법 강사님의 책을 피더라도 똑같이 14개가 나와 있어요. 그게 서로 베꼈기 때문이 아니라 이 14개는 세법전에 있는 예시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설명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순자산이 증가하는 거래는 14개다? 아, 절대 그렇지 않다. 수백 가지, 수십 가지, 수천 가지일지 모르겠는데 세법전에서 그걸 일일이 다 열거하기가 다 보여주기가 너무 힘드니까 다 보여준 게 아니라 고작 뭐만 해주고 있죠? 14가지를 예시로 거기에 쭉 열거했을 뿐이지. 그러다가 이제 지치고 귀찮으니까 세법전이 동그라미 14번에 잔머리를 썼죠. 이게 실은 14개도 아니고 13개밖에 안 된다? 1번부터 13번까지 13개의 예시에 불과하고 14번에 얘들아 내가 세법전인데 내가 좀 지쳤다. 이걸 언제 다 얘기하고 있냐. 14번 여기 열거되지 않았더라도 기타 수익으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된 금액은 우리는 입금으로 과세를 시키겠다라고 해서 14번으로 화기애매하게 이 14개 예시는 그냥 종결되고 있을 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이 제일 바보입니다. 아, 우리나라에는 입금이 14개밖에 없구나라고 해서 이 14개를 굳이 앞글자를 따면서 공부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제일 바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는 거죠?